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은 뭘까요? 스니커즈? M&M's? 하지만 이 브랜드야말로 미국 초콜릿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맛은 없지만 소박한 단맛에 약간의 신맛이 돋보이는 이 초콜릿, 특별한 기교 없이 오리지널로 취급하는 게 바로 이 허쉬 초콜릿이죠. 게다가 역사도 오래됐고 하니 뭔가 원조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잘 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허쉬 초콜릿을 만들었던 밀턴 허쉬는 식품공학을 배운 적도 없고 가게는 연운 족족 망하고 아버지는 때마다 아들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럼 허쉬는 어떻게 미국에서 대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이유 있는 초콜릿의 왕, 근성의 허쉬입니다. 1857년 헨리 허쉬와 페니 허쉬 사이에서 태어난 밀턴 허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기업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참 근래 보기 드문 청년이다, 아니면 좀 바본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프닝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가 참 답답한 일을 많이 벌이긴 합니다. 부자 한번 되어보겠다고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다 말아먹고 석유 사업 하다가 망하고, 이 아버지는 계속 등장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무튼 돈이 줄줄 새니까 아들이 밀턴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밀턴이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후에 학교를 관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밀턴이 어머니와 이모의 주선으로 한 사탕 가게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여기서 또 태클을 겁니다. 아니, 사탕 가게는 여자들이 일하는 곳 아니냐.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당장 어린 아들도 일을 해야 할 만큼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의견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사탕 가게로 보냅니다. 밀턴이 아이스크림과 사탕 제조법을 배우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참 대단하셨던 게 아들이 일하는 걸 쭉 지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이스크림보다는 사탕 유통기한도 더 길고 종류도 다양하니까 이걸 배우게 해야겠다. 사장한테 돈도 슬쩍 쥐어주면서 밀턴을 아이스크림 제조에서 빼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탕만 만들 수 있게요. 그렇게 1876년 밀턴이 사탕 가게에서 배운 기술로 필라델피아에 가게를 차립니다. 낮에는 어머니, 이모와 같이 사탕을 팔고 밤에는 사탕을 직접 만들었고요. 이 사탕을 만들 때도 그냥은 안 만들었습니다. 환풍구를 사람들이 지나다닌 쪽으로 내서 달콤한 향기를 풍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되던 밀턴의 가게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미친 듯이 늘어났거든요. 매출은 떨어지지, 비용은 늘어나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의 사업에 숟가락을 올립니다. 근데 또 밀턴은 어머니와 이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를 받아줬어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6년 만에 망하게 되죠. 밀턴이 첫 사업을 말아먹고 나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는데요. 요양차 아버지가 간 덴버로 이동합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은광을 채굴하겠다고 정착했다가 또 돈을 막 헛쓰고 있었고요. 사실 덴버에서 은광은 바닥난 지 오래되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밀턴이 덴버에 있는 사탕 가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색다른 기술을 배웠어요. 우유와 바닐라를 활용한 밀크 캐러멜이었죠. 이 기술을 가지고 아버지와 시카고에 갑니다. 그리고 사탕 가게를 다시 한번 차렸는데 이번엔 또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요. 이 정도면 아들 발목을 잡아도 보통 잡은 게 아니죠. 또 가게가 망했습니다. 밀턴은 거의 체념했겠죠. 가게를 정리하고 이번에는 뉴욕 맨하튼으로 갑니다. 당시 이곳에는 사탕 도서 매장들이 꽤 많았거든요. 거기에 외가의 지원 덕분에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죠. 이게 장사가 또 꽤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등장해야죠. 아버지가 또 숟가락을 올립니다. 뜬금없이 사탕 가게에서 기침약을 팔았는데요. 근데 이게 잘 팔리지도 않았는데다가 당시 돈으로 1만 달러, 지금으로 치자면 2억 원이 훨씬 넘는 감기약 제조 장비 청구서가 밀턴 앞으로 날아온 거죠. 결국 밀턴이 수중에 있던 돈 다 날리고 고향인 랭커스터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포기할 법도 한데 고향에서 다시 사업 준비를 했어요. 믿을 건 외삼촌밖에 없으니까 또 외삼촌에게 가서 손을 벌립니다. 근데 외삼촌은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은 조카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모가 딱 나서줍니다. 돈은 더 이상 못 빌려준다. 대신 내 집을 담보로 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장사해봐라. 밀턴이 이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네 번째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캐러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당시 캐러멜의 문제점은 이빨에 쩍쩍 붙는다는 거였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우유와 지방 함량을 높여서 버터 같은 느낌의 캐러멜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랭커스터에서 잘 팔려나갔고요. 그러고 보면 밀턴이 실력 하나는 있었다는 거죠. 하는 족족 잘 되긴 했으니까요. 게다가 여기서 굉장한 행운이 따라줍니다. 랭커스터를 지나던 영국인 수입업자가 우연히 이 캐러멜을 먹어보고 이거다 한 거죠. 그래서 밀턴의 캐러멜을 대량으로 주문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은행에 빌린 돈을 다 갚고도 돈이 남을 정도의 물량이었어요. 이 주문을 계기로 회사를 키우게 됩니다. 랭커스터 캐러멜 컴퍼니. 다양한 크기와 모양,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의 캐러멜을 판매한 거죠.
매출도 100만 달러씩 찍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허쉬의 상징인 초콜릿을 만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 밀턴이 초콜릿을 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1893년 세계 컬럼비아 박람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캐러멜 업계의 인플루언서 격이었던 밀턴도 참석해줘야죠. 여기에 밀턴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유럽의 초콜릿 전시를 보게 된 거죠. 19세기 중반 들어서 초콜릿을 고형화하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초콜릿이 노동자들에게 활력, 에너지 식품 이런 걸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걸 본 밀턴이 초콜릿에 대한 잠재성이 엄청나다고 느낀 거죠.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러멜은 유행이지만 초콜릿은 영원할 겁니다. 그렇게 박람회가 끝난 후에 독일에서 초콜릿 제조기기를 바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1894년부터는 코코아 가루와 캐러멜용 초콜릿 코팅 생산을 시작했고요. 근데 이때 밀턴이 캐러멜 생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했던 데니얼 라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꽤 잘 나갔어요. 공장도 크게 있었고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이 사람이 밀턴의 캐러멜 컴퍼니를 인수하겠다고 나섭니다. 안 팔았을 것 같죠? 그런데 팔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 밀턴이 생각하기에 캐러멜이 고점이라 생각했었고 초콜릿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사러 왔다니까 내고를 해야죠. 처음엔 현금 50만 달러, 그 다음에는 현금 50만 달러에 주식 50만 달러, 그것도 거절하니까 현금 90만 달러에 주식 10만 달러.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현금 100만 달러에 팔게 되었죠. 밀턴이 이 100만 달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초콜릿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이었는데 이게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우유는 86%가 수분인데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라는 지방이 많았거든요. 물과 기름, 당연히 섞이질 않았겠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은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다니엘 피터라는 사람이 이웃인 앙리 네슬레의 도움을 받아서 우유를 건조시킨 분유로 밀크 초콜릿을 만드는 데 성공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영업 비밀로 꼭꼭 숨겨져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기가 힘들었겠죠. 게다가 앙리 네슬레는 화학자이자 약사였고 밀턴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밀턴이 네슬레에서 직원들도 빼오고 다른 곳에다 산업 스파이도 보내고 자체적으로 실험도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연유로 밀크 초콜릿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초콜릿을 만들면 대량 생산에 유리하긴 했지만은 문제는 약간의 신맛이 남게 돼요. 이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들이 처음 먹어본 밀크 초콜릿은 허쉬니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허쉬의 아이덴티티가 됐죠. 1905년 랭커스터 인근에 허쉬의 새로운 초콜릿 공장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초콜릿 판매량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대량 생산에 유리한 방식이었으니까 미국인들에게 그만큼 싸게 많이 공급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1907년 호일로 포장한 물방울 모양의 초콜릿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설의 키세스죠.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된 상품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는 허쉬의 아몬드 초콜릿이 이어서 출시됩니다. 허쉬가 이때부터 사업 전략을 완전히 뒤바꾸죠. 초기엔 캐러멜을 수백 가지의 상품으로 만들었고 가격대도 다양하게 구성했었는데요. 이젠 소품종의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전략을 취한 거죠. 저렴한 데다가 초콜릿이잖아요. 어떻겠어요? 식료품 가게들과 사탕 가게들이 허쉬의 제품을 쌓아두고 팔게 됩니다. 자, 시기도 적절합니다. 1910년대 대량 생산, 에너지, 높은 칼로리, 어디에 납품하기 좋았을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투 식량에 허쉬가 들어가게 됐어요. 미군이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매출이 2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에는 8,200만 달러까지 증가했고요. 이랬던 허쉬가 중간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 생산 기지를 좀 빠릿빠릿하게 늘리고 확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기회를 놓친 거죠. 왜 코카콜라도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안 저은 겁니다. 왜냐? 1945년 밀턴 허쉬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밀턴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자신이 운영하던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신탁에 상속합니다. 허쉬 컴퍼니는 밀턴의 뜻을 함께한 경영자들과 신탁 관리자들이 운영하게 됐죠. 그래서인지 마케팅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사결정이 보수적이고 지지부진했어요. 결국 네슬레와 스니커즈, M&M즈를 판매하는 마즈 같은 초콜릿 생산 기업들에게 추월당하고 말았죠. 이렇게 천천히 한 기업이 쇠락하는가 싶었는데 또 한 번 일어섭니다. 참 이 기업도 쓰러질 듯 안 쓰러질 듯 대단하죠. 1981년 한 영화사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용 외계인 영화를 만들 건데 허쉬의 리즈피스 초콜릿 좀 씁시다. 지금으로 치면 제품 협찬 같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원래는 M&M즈를 쓰려고 했는데 마즈가 대차게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허쉬에게 간 거죠.
콜! 허쉬가 바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역제안을 합니다. 대신 그 외계인 캐릭터를 우리 광고에도 쓰게 해주십시오. 영화사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 영화가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입니다. 영화가 초대박이 나면서 허쉬 매출도 무시무시하게 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행운이죠. 이 사건으로 허쉬가 미국 1위를 다시 가져옵니다. 하지만 글로벌 매출로 따지자면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1990년대까지 허쉬는 글로벌 사업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거든요. 2013년 기준 허쉬는 전 세계 초콜릿 업체 중 5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초콜릿은 입에 넣었을 때의 화려한 맛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죠. 하지만 허쉬의 초콜릿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초콜릿치고는 소박한 단맛이죠. 어쩌면 이 점이 허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당 떨어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는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으로 버텨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